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지겹게 비가 오더니 아, 폭염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좋습니다. 네, 좀 지치네, 진짜. 오늘 좀 더위도 왔고 지금 방송하는 날 또 시장도 많이 빠졌잖아요. 어떻게 다 온 건가 이제? 시장 하락이요? 예. 이제 하루 빠졌는데 뭐 조정은 건강한 조정은 항상 있으면 좋죠. 뭐 항상 이게 선형적으로 쭉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피로 회복 장세네, 건전한 조정이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증시에서. 네. 약간은 그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소뚜껑이 출연을 했잖아요. 뭐 2차 팬데믹 다시 뭐 예전에 대구 신천지 때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 뭐 이렇게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많지가 않아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꾸준히 사왔다고 하는 것 중에 ETF 중에 1위가 아마 곱버스라고 인버스 이제 주식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ETF인데 반대로 이제 그걸 곱하기 2 했다 그래서 곱버스라고 그동안 시장이 또 V자 반등하면서 그 곱버스로 인한 뭐 평균적인 손실률이 마이너스 40%다? 뭐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은 평소에 그냥 충분한 유동성, 현금을 갖고 있는 거다. 현금도 종목처럼.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 인버스나 또는 풋 옵션 같은. 풋옵션, 그다음에 뭐 빅스 ETF, 그다음에 뭐 상승할 때 뭐 2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것들. 사실 내가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정확히 타이밍 맞추면 좋긴 하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뭐 한두 번, 뭐 그리고 여러 번도 가능할 수는 있어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하락장 하면은 네. 월가의 악동이라는 별명이 있는 조지 소로스가 생각나요. 과거에 영국 영란은행을 완전히 털어버렸던, 파운드와 약세에 베팅하면서. 그 사람이 저는 30년생이니까 지금 91살인데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조지 소로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몰빵이야. 근데 거의 먹어. 딱 한번 최근에 이제 공산당한테 대들다가 왕서방한테 한번 털렸죠. 중국 위안화 하락에 베팅했다가. 네. 중국 인민일보에서 웃기지 마라. 네. 뭐 외국인 그런 투기 세력을 처단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소로스도 네. 공산당한테는 네.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몰빵 포지션이야. 네. 근데 거의 다 맞아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로스가 최근에 또 테슬라를, 그러니까 소로스답지 않은데 그거는. 근데 조지 소로스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팬시해요. 그 2018년도에 가장 테슬라가 좀 어려웠을 국면? 뭐 모델 3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의 약간 니콜라 같던 시절. 사기꾼 아니냐? 만들 수 있냐? 그때 막 애널리스트들이 기가팩토리 공장에다가 드론 띄워가지고 다 관찰했어요. 와. 너네 진짜 만들 수 있냐? 뭐야 없네. 출하가 전혀 안 되네. 이거 기만하는 행위다. 그래서 왜 목표 주가 0달러까지 나왔잖아요. 그랬던 시절에 주식도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받기 어려워 보이는 테슬라의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어요. 그 매수 규모만 한 430억 원 정도? 네, 굉장한 지금 차익을 얻었을 것 같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구적인 투자를 했고, 테슬라뿐만 아니에요. 아마존도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글도 매수를 했었고 넷플릭스도 매수를 했었고. 아니 나이가 80 가까이 돼서 그 종목들 다 투자한 거잖아요. 2018년도에. 대단하네. 그때 단가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테슬라가 2018년도 이제 조지 소로스가 전환사채 투자했다고 했을 때 한 주당 250불. 뭐 지금 장 전이긴 하지만 프리마켓에서 1,900달러예요. 지금 아마존은 그때 당시에 1,610불. 그거보다 더 이전에 샀겠죠. 이거는 워렌 버핏이 아마존을 매수했다고 했던 2019년보다 더 앞선 것 같아요. 몇 달 더 앞선 결과고, 지금 아마존이 3,180불 정도. 그리고 구글이 1,153달러 그때 당시. 지금 한 1,516달러. 이 조지 소로스가 어떤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그 젊은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선배님이시던데요? LSE 나왔죠. 네, LSE 선배님이시더라고요. LSE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로 옮겨갔는데,
약간 소로스의 투자 이론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철학적인 게 좀 있어요. 이를테면 재귀 이론 같은 거 있죠. 조지 소로스를 굉장히 나의 아이콘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옆자리에 그 맨사 저기 리얼돌로 출연하신 김재호 팀장님이 이 조지 소로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학 때 그 이메일 아이디도 대학교 이름 뒤에 소로스, 자기가 이 대학의 소로스란 거야. 그러면서 헤지펀드 매니저를 꿈꿔왔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은 게 네. 소로스도 약간 샤이한 느낌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네. 근데 굉장히 닮았어요. 둘이 닮았고 소로스가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연봉 1조 원을 하나로 열었던 와. 장본인이래요. 그러니까 저 대학 시절에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가 나중에 운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선배들은 단지 소로스가 우상인 거죠.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네, 사건. 굴복시킨 것들, 그다음에 뭐 태국 바트와에 대해서 쇼셀링을 하면서 뭐 그게 나비 효과로 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물론 적도 많아요. 이렇게 뭔가를 계속 굴복시키는 투자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거 다 투자하고 되게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수익 추구형.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이제 우상이었다. 그 재기성 이론 이런 것도 사실 뭐 말은 한자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버블로 위로 튀어요. 그럼 거기에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항상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비합리적으로 흘러가는 게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자기는 그쪽에 흐름을 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 자기는 매각을 하고 아니면 반대 포지션을 잡는다. 네. 그래서 쏠림 현상이나 버블이나 이런 것도 언젠가는 다 결국은 되돌림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버블이 생겼을 때 이게 보통의 사람들 버블이니까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인데, 조지 소로스는 야 버블이잖아, 버블 끝까지 가보자, 터지기 전까지. 그게 이제 버블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가나 어떤 자산 가치 상승으로서는 뭐 좋은 기회니까, 그리고 또 꼭지에서 반대를 잡는, 그런데 확실히 기재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증시를 소로스가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이라도 약간 과열 국면, 약간의 과매수 국면, 여기에 올라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하방으로 베팅하고 싶어 할까요? 글쎄요, 뭐 제가 소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유동자금이 증시에만 50조인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매수를 해도 그럼 같은 방향으로 더 쏘지 않을까요? 매수 방향으로. 그러다 갑자기 이제는 하방이다 라는 신념이 들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포지션을 완전히 그냥 몰빵으로 바꾸잖아요, 이분이. 맞아요. 아직 그럴 때는 안 됐다. 그러니까 소로스 입장에서 보면은 버블의 끝 국면에서 이제 그 자신의 포지션을 반대로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아직 버블의 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경고음이 일단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곤 있죠. 네. 경고음이 전혀 없을 때. 맞아요. 누구나 다 걱정이 없을 때, 항상 그럴 때가 이제 버블의 끝이니까. 실제로 그랬대잖아요. 그 1화에 보면 같이 조지 소로스랑 테니스를 치는 이제 자산가가 조지 소로스가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공매도를 풀로 갖고 있었대요. 테니스 치면서 야 너 공매도 많지? 근데 이제 다음날 시장이 최근에 급등을 했다는 거죠. 다시 테니스를 치면서 공매도 손실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풀로 매수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분산 투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한번 이거다 하면은 포지션을 그쪽으로 완전히 올인을 합니다. 대신에 양매수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한 방향이야. 버블이다 그러면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혹은 숏을 쳤어. 공매도 포지션 잡았어. 네. 근데 이게 올라갈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다 풀매수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유연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대단하죠.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원로 투자자들이 없는 거죠? 소로스, 워런 버핏 다 80대, 90대인데 우리나라는 뭐 1세대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 해봤자 이제 60?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1980년도 1월 4일에 아마 코스피 지수 100을 기준으로 코스피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코스닥도 거의 2000년대 다 돼서야 96년인가 아마 코스닥이 시작이 됐을 거고, 일단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 그리고 좀 시가총액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 2200조, 2300조 하는데 코스피가 1700조예요. 그나마 다 삼성전자 빼면은 삼성전자 빼면 뭐 1500조 언더죠. 코스닥이 300조밖에 안 해요. 합쳐봐야 마이크로소프트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증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절대 한국 시장을 뭔가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 우리가 지구인 입장에서 보면
한 종목보다 못한 거죠. 그럼 이게 시장이냐 종목이냐? 바이코리아가 맞는 말이었네 그럼. 그러니까 그냥 종목 ROK. ROK죠. ROK. 네, ROK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특정 종목을 뭔가 의도가 있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시장 바스켓에서 한 종목이라고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LG화학, 뭐 현대차, 시가총액 큰 거부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법인 브로커가 글로벌 법인 브로커가 한국 시장 늘려야 돼요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사야 돼? 안 물어볼걸요? 안 물어봐요 실제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쵸.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네. 한 50위까지 쭉 다. 아니 애플보다 작은데 뭘 물어봐요? 아 갑자기 현타가 오네. 아 진짜로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운용사들의 해외 투자 자산 중에 한 10% 정도가 한국 얼로케이션이에요. 네. 이게 미국계가 그렇고 유럽계는 조금 더 적대요. 한 7에서 8% 정도. 그러면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해외 그 중에서 10% 언더. 그러니까 정성껏 리서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기도 어렵고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한국의 어떤 매크로 포지션이나 이제 선진국 이제 형님들의 경기가 좋았을 때 이제 그런 중간재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관점에서 보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강세 관점에서도 아마 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분산은 사실 종목 분산이라기보다는 통화의 분산이 최고의 분산 효과를 얻는다잖아요. 네.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모든 걸 또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외국인들보다 정보 면에서는 앞서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막 정성껏 성의껏 리서치 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잘하죠? 일단은 그 받는 정보의 질이 좀 다를 수 있죠. 법인 브로커 분들이 외국인 하우스, 외국 하우스에 가져다 주는 사실 한국 정보는 또 되게 그 정수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 줄 것이고 결국은 주가 예측에 중요한 건 실적인데 실적이 잘 나오면 그날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결국 좀 슬프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서장훈 씨 말대로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래서 사실을 조금 한국 시장에 그렇게 전 장기 투자를 권하진 않아요. 조금 단기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조금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홈 어드밴티지가 있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하이테크 기술이나 어떤 문화를 바꿔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장기 투자해볼 만한. 예. 그 중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게 좀 다행인 거죠. 네. 뭐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거죠. 소로스가 지금 한국 증시를 투자한다면 아직도 더 콜. 를 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로스가 이끄는 퀀텀 펀드는 일단 해산이 됐고 개인 자금하고 패밀리 오피스를 굴리는 거죠. 현재 소로스 운용 자산의 포트가 어떻게 돼요? 사실 기술주를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2000년대 닷컴 버블에서도 기술주가 굉장히 많았고 18년도에 뭐 테슬라나 이런 팡 주식들을 담은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기술주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닷컴 버블 때 소로스가 한번 돈을 왕창 잃었어요. 닷컴 버블 꺼지면서. 네. 그래서 그 계기로 퀀텀 펀드도 이제 해산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닷컴 주식들을 또 매수했다는 거죠. 네. 18년도부터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를 충분히 좀 즐기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로스가 나의 매수 굉장히 팬시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비트코인을 네. 비트코인을 또 굉장히 그 저가에 매수를 했었어요. 그 비트코인이 막 그 광풍이 불 때 말고 대략 제가 조사한 건 한 18년도 기사예요. 그때 이제 조지 소로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때 가격보다 지금 한 2배 가까이 좀 올라와 있죠. 와 진정한 헤지 펀드 매니저네. 진짜 투자 대상이나 취향 같은 게 없어요 이분은. 맞아요. 네. 그냥 정말 그 동물적 감각으로 이거다 싶으면 그냥 손이 나가버리네. 이 소로스를 좋아하는 김지호 팀장의 이야기로는 주주가 되려는 생각이 없다. 주주 마인드가 없다. 그냥 어떤 그 가격이 버블이 비합리적으로 버블이 되는 거 그리고 그게 꺼지는 거 거기서 롱숏. 존리가 알면은 굉장히 설교 많이 하겠는데요 소로스한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반이 아니거든요. 학교로 치면 같은 반이 아닌
아이고 조니 데ppen 대단합니다만은 한 3마디 이상 안 들어줄 것 같아.